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아마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될 때 즈음이면 이번 설 명절 맞이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이지 긴 설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설 명절 토, 일, 월, 화, 수, 목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금요일에도 쉬신다면 금, 토, 일까지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긴 연휴 동안 영화 보는 것도 한두 편이고 밖에 나가서 뭐 좋은 거 구경하고 쇼핑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 뭐 토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내내 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해서 저희 방송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토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내내 천천히 음미하실 수 있는 드라마 저희가 한 편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 설명절은 정말이지 오랜만에 스타워즈와 함께 해보시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오늘 스켈레톤 크루, 스타워즈의 새 시리즈죠. 스켈레톤 크루 에피소드로 돌아왔는데요. 스타워즈 하면 저도 스타워즈의 팬이지만 또 이분이 나오셔야죠. 영원한 제다이빈의 귀환 우리 미니빈 제빈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재빈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타워즈 팬이 맞으신지 제가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죠? 불심 검문인가요? 뭐 네. 게슈타포예요? 아니 이 스켈레톤 크루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를 하실 것이다, 할 거다. 이거. 방송에서? 네네, 방송에서 다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간 갑자기 말을 바꾸시더니 이거 안 한다. 더 이상 내게 스타워즈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뭐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카톡으로 제가 다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증거 체증이 됐나요? 이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 명절 덕에 다시 이 스타워즈를 다룰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설 명절 한테 감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상현 씨의 이 변절, 스타워즈에 대한 대신 이게 제가 다크 사이드로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라이트 사이드가 많이 외롭습니다. 네. 너무 춥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라이트 사이드에. 네. 하지만 우리 재빈 씨 같은 분이 라이트 사이드에 있기에 밝은 쪽에 계시기에 그나마 스타워즈 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인사드리라고 소개를 드린 시점부터 뭐 근황이나 이런 거 냅다 집어치우고 제가 변절했다는 이야기부터 갖다 박아버리는 당신의 패기에 제가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니 배신을 팩트는 팩트니까 일단은 뭐라고요? 다들 좀 발음이 팩트잖아요. 네, 분명한 팩트. 제가 그때 팩트는 팩트니까라고 하신 거 맞죠? 네. 뭔가 발음이 좀 잘못 들려서 뭐 따로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닙니다. 네네. 팩트. 팩트.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의 스타워즈 관련 방송 위기다. 상현 씨가 또 다시 이런 변절 팬들에 대한 어떤 배반을 일으키신다면 앞으로도 어렵지 않겠나. 정말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방송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소카를 다루지 않은 건 팩트입니다. 네네. 그죠? 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네. 저희 그간 에콜라이트도 다뤘고 재빈 씨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는 안도르도 억지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저희 심지어 북오브 보바펫도 다뤘던 방송이에요. 오비완 케노비도 다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스타워즈 컨텐츠 중에 다루지 않은 것보다 다룬 것들이 더 많다. 만달로리안 시즌 3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다루지 않은 것보다 다룬 것이 많다.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많이 다뤘습니다만 스켈레톤 크루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봐서는 이제 앞으로 없다라고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 이제 영화학개론마저 손절 치는구나. 이제 이거 우상향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렇게 고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오더 66이 떨어졌다라고까지 보였습니다. 영화학개론의 오더 66. 그렇죠.
스타워즈 금지령 더 이상 안 다룹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켈레톤 크루를 우리 방송에서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시점에는 사실 제가 스켈레톤 크루를 단 한 편도 보지 않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그랬을까?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에콜라이트의 충격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콜라이트 충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네네. 똑같이 우리 재빈 씨 모시고 방송에서 에콜라이트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방송에서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작품이 마냥 나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네네. 나름대로 질긴 드라마 중 하나였는데 네. 그 드라마의 시즌 2가 네. 캔슬되었다는 네네. 그 뉴스들을 접하고서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젠 이 시리즈가 이 프랜차이즈가 네. 누더기가 되어가는구나. 왜냐면 에콜라이트 시즌 1에서 뿌려놓기만 하고 수습하지 않았던 떡밥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이거를 억지로라도 시즌 2로 마무리하고 끝내겠다가 아니라 네. 시즌 2마저 캔슬하겠다라는 어떤 지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네. 비정한 냉정한 결정 네. 물론 뭐 이해는 되지만 네. 이야기를 수습하지 않는 시리즈다. 네. 이것이 저에게는 조금 크리티컬하게 다가오지 않았었나. 아 그렇다면 제작사 루카스 필름에 대한 어떤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신뢰 자체 왜 이렇게 항상 극단적이세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거의 황색 언론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더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시고.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예. 존 와츠가 만든 스타워즈 안 다룬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로서는 이제는 이제 시대가 저물었구나 그런 어떤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사실 스타워즈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는 건 그것 또한 팩트이기 때문에 네네. 뭐 어쨌든 제가 그렇게 네. 조금 실언을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십사.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안도르 시즌 2는 아주 당연히 다루겠네요.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십시오. 다룰 것이다. 분명히 방송할 것이다라고.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노코멘트를 제일 성공한 시리즈마저 버릴 수 있다. 제가 여기서 섣불리 멘트를 쳤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디즈니만 산업적 사고를 거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산업적 사고가 아니라 제 취향적 사고. 안도르 저희 방송 들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즌 1 제가 별로 재밌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2에서 재밌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그거는 이제 주워 담을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제가 2가 더 재밌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나요?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제 기억으로. 혹시 복습하셨나요? 오랜만에? 안도르는 제가 좀 복습을 하죠. 정말 무섭네요. 저희 방송을 복습하시다니. 왜냐면 내가 헛소리 했으면 이거 듣고 안 볼까 봐 사람들이. 그런 걱정이 좀 들죠. 네. 시즌 2 재밌기를 바라죠. 재밌어지기를 바라고 다만 저희 방송에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너무 오프닝부터 스타워즈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그 노땅 콘텐츠 이제 누가 본다고. 아니 오늘 스타워즈 방송이죠. 벌써 그런 얘기가. 제가 또 실언을 했네요. 어쨌든 스타워즈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많이 할 테니까 그간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좀 이번 설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스타워즈 관련해서는 제가 1인 시위를 할 것이라는 점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어디서 해요? 1인 시위? 몹으로 저 상현 씨 집 앞에서 할 수도 있고요. 코르스칸트에서 하나요? 네, 어디서든. 제다이 사원 앞에서. 네. 참 일단 그거부터 말씀 좀 드리면 지난번에 저 원래스 그룹이 방송에서 제가 이제 제 친구 이제 배우인 그 친구의 그 유작 상영회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셨거나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참 감사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 월레스와 그롬이 복수의 날개 에피소드에서 제비님이 또 나와주셔가지고 근황 토크 시간에 좀 최근에 많이 함께 작업을 했던 절친했던 배우분 한 분이 조금 이제 일찍 세상을 뜨게 돼서 좀 이제 장례식에 다녀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분의 유작이 인디스페이스 홍대 롯데시네마에 있는 인디스페이스를 통해서 상영이 된다. 좀 와주실 분들은 와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가셨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디 영화들 상영회고 이 영화만 상영하는 건 아니고 사실 단편 영화들을 더 많이 보시거든요, 관객분들이. 근데 생각보다는 이 작품이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오셨어가지고
나름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저희 방송이 네네 나름 홍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저의 자체적인 이제 판단이 들어갔습니다. 네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요? 이것 또한 말을 아끼고 또 재빈 씨가 그렇게 생각해 주심에 감사하다라는. 들으시는 분들의 그 잠재력을 이제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들으시는 네네. 분들 저희 선배님들의 잠재력은 제가 인정하죠. 네네. 하지만 저희 방송의 잠재력은 제가 조금 겸양이라고 해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가서 보셨다니까 좋네요. 네, 참 감사하고 참 야 진짜 진짜 아깝더라고요 정말. 네, 너무 연기를 진짜 와 이렇게 다채로운 표정이 있었구나 그걸 다시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요? 배우님 성함. 박민재 배우입니다. 네네. 길이길이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박민재 배우님 좀 명복을 다시 한번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복을 빌어야 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참 요즘 좀 시대가 참 짜증나는 시대인데 우리 데이빗 린치 감독님이 이제 타계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8세시고요. 78세. 이분 영화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재밌게 보신 거? 그 두 가지 질문을 조금 나눠서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이분 작품 보신 게 있으세요와 이분 작품 재밌게 보신 게 있으세요는 조금 다른.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생각보다 영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분의 그 엄청난 성과에 비해서 좀 언급량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현 씨까지도 제가 좀 의심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동시기에 할리우드 그 감독들 유명한 감독들 중에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우디 앨런이라든지 마틴 스콜세지라든지 정말 많은 거장들이 있었지만 유독 좀 대중분들에게 특히 대한민국의 대중분들에게 이 린치 감독님이 잘 안 알려진 듯한 느낌이 좀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 봤다고 할 순 없지만 모럴랜드 드라이브 역시 봤고요. 그리고 저는 뭐 듄도 봤습니다. 듄도 봤고 듄은 좀 나중에 찾아봤어요. 나중에 찾아본 것 같고 다만 이제 모럴랜드 드라이브 이거를 제가 100% 받아들이면서 이해했다라고 하기에는 저의 아직 영화적 포스가 부족하여 조금 더 수련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좋게 잘 평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모럴랜드 드라이브 같은 데이비드 린치 후기작들 그러니까 후기작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무슨 내용이야 라는 게 판가름이 안 나는 영화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런 지점들 때문에 데이비드 린치 영화들이 그리고 이 감독님에 대해서 생각보다 언급량이 낮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분의 영화를 지금이야말로 관람하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의 영화는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름의 합리성이 있잖아요. 영화들은 보통의 상업 영화들은 뭐 기승전결이 있고 뭐 영웅서사다 하면은 이제 좌절도 있고 극복도 있고 여러 그 투쟁들이 거쳐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해피엔딩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플롯의 구조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인물의 감정 변화나 그들이 내리는 선택에 대해서 웬만큼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 영화에는 있는데 근데 이분은 그걸 굉장히 부정하세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작금의 관객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분은 엄청난 혼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향유가 굉장히 크셨어요. 영화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영화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혼란스럽고 모럴랜드 드라이브가 거의 정점에 가까운 작품인데 그렇죠. 근데 이분의 판단은 그런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 굉장히 합리의 시대고 논리의 시대고 이성의 시대지만 어찌됐든 인간은 짐승 같은 면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필수적으로 가식을 이제 떨어야 될 때가 있고 사회생활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충돌, 그런 어떤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을 이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충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간 자체가 현대인 자체가 이미 혼란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건 제 해석인데 나름대로 좀 위로하거나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적 갈등을 해소시키려면 혼란스러운 것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런 작품은 진짜 누구나 만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실험 영화들 막 진짜 많아요. 특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출품되는 작품들 상당수가 저는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실험 영화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뭐 부산국제영화제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또는 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들과는 달리 네네. 전주국제영화제가 아무래도 좀 더 그런 실험 영화들에 네. 많이 열려 있는 경향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근데 데이빗 린치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분명히 똑같이 혼란스럽지만 이상하게 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고 이것을 흥미있게 여기게 되고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네네. 그런 지점들이 이 감독님한테 있는 강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 80년대 블록버스터였던 듄도 만들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트윈픽스 같은 정말 초대박을 친 TV 시리즈, 이것도 똑같이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보게 돼요. 재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괜히 그 별명이 컬트의 제왕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 컬트 팬들을 양산한 영화 감독님이기도 했고, 네네. 저도 사실 뭐 이번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뭐 갑자기 제가 태도를 180도 바꿔가지고 저는 린치 감독님의 영화들을 다 너무 재밌게 봤고 좋아했어요 막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그거야말로 제가 좀 가식 떠는 거고, 사실 저는 생전 린치 감독님의 작품들을 막 재밌게 보진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컬트 팬들 그리고 일부 영화 평론가 분들이 린치 감독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흡사 마법 같은 매력이 있다, 마력이 있는 작품들이다 라고 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한국 상황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취임식 했죠. 네네. 취임식을 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게 오해인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되었건 나치의 경례하는 듯한 느낌의 어떤 퍼포먼스를 벌였어요. 근데 이거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저도 취임식을 풀 버전으로 다 본 건 아닌데 그 이제 취임하고 처음으로 이제 행정명령, 행정서류에 서명하는, 사인하는 트럼프 모습을 봤는데요. 그 옆에 지지자분들이 나치 경례처럼 한쪽 팔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이게 약간 좀 무섭더라고. 머스크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그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트럼프가 하진 않았지만 트럼프도 지지자들이. 약간 용인하는 분위기의 어떤 그 세력 내에서의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국 상황만 좀 혼란스러우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까지 해버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뭔가 초현실적인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이런 상황일수록 데이빗 린치 영화를 보면서 더 혼란을 느껴봐라. 힐링하시라. 혼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용 아니겠습니까? 수용과 뭐라고 해야 될까, 그죠, 받아들임, 인정하는 것. 지금의 이 혼란이라는 것이 정말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처럼 뭐 이렇게 대마왕이 내려와서가 아니라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일어날 법해서 일어난 일, 결국 이것을 수용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에서 데이빗 린치의 영화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설날에 뭐 할 것이냐고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데이빗 린치 영화전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비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좀 오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나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많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들이 다만 이제 재빈 씨가 말씀하신 건 미국의 정치 상황을 물론 우리 모두는 결국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씩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미국의 정치, 미국의 현재 상황 이런 걸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크게 없는 것이니까 그런 혼란을
적절히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긴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런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과몰입을 해서 너무 막 진짜 이제 희망을 잃었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인 것 같다. 태도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말일 텐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버틸 인내를 주시며 그 둘을 맞습니다. 구분할 지혜를 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좋은 아주 기가 막힌 글귀를 기억하고 계시군요. 제가 네네. 크리스천도 아닌데 이 말을 기억하는 것 다 영화에서 봤기 때문에 어떤 영화에서 나왔죠? 닥터 슬립에서 나오는 멘트고 또 최근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의 그 배심원 넘버 2 그 작품에서도 반복이 돼서 제가 좀 새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글귀는 뭐 종교를 떠나서 초월해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49제 지내고 저도 성경을 좀 읽고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뭔가 기댈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원래는 크리스천이 아니신 거죠? 사실 무교죠.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너무 한쪽에만 읽지 않으려고 반야신경도 같이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밸런스를. 근데 진짜 좋은 글귀들은 맞아요. 진짜 어디 가나 있고 그리고 진짜 종교가 정말 힐링에는 진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 너무 좀 평안을 찾게 되더라고요. 좀. 갑자기 되게 종교를 권하는 방송처럼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렇죠. 어쨌든 뭐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 진짜 위대한 감독님이었던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 포스트 장리꼬다르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포스트 장리꼬다르가 아니라 그냥 데이비드 린치라는 이름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신 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참 명복을 빌고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또 조금이나마 더 영화를 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초치고 싶진 않은데요. 저는 그래도 멀홀랜드 드라이브를 다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감독님.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사실 정말 극단으로 간 거고 그리고 이제 쿨럭. 원체 그것도 만들라다가 미국 쪽에서 돈이 끊겨가지고 프랑스 투자자들을 다시 꼬셔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광기와 섭섭함이 영화에 좀 투영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멀홀랜드 드라이브로 절대 데이비드 린치 영화를 시작해서는 안 되고 입문작이 돼서는 안 된다. 입문작이 돼서는 안 돼. 그러면 혹시 미니빈께서 추천하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 입문작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레이저 헤드 데뷔작이거든요. 이거도 괜찮고 엘리펀트맨이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중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엘리펀트맨이 충격적이었던 게 일본에서는 엘리펀트맨이 007보다 흥행했어요 그해. 왜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좋은 작품이긴 한데 그 정도로 흥행할. 그러니까 인기가 왜 인기가 생겼지? 라는 생각이 좀 물음표가 들 정도로 좀 흥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007이라는 브랜드는 일본에서 또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나요? 유독 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엘리펀트맨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레이저 헤드 뭐 이런 순으로 보면 되고 듀는 안 보셔도 되지 않나. 듀는 그리고 진짜 핵심 이분의 진짜 정수는 저는 블루벨벳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루벨벳. 이것도 만만치 않죠. 이거는 정말 진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솔직한 영화.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딱 말씀해주신 그 엘리펀트맨 봤고 블루벨벳, 멀홀랜드 드라이브, 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레이저 헤드 아니에요. 또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면 나 자신과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레이저 헤드보다는 트윈픽스가 일단 재밌습니다. 트윈픽스가 정말 혼란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재밌는데 TV 시리즈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그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란스러움을 몇 부작으로 봐야 된다고요? 사실 시즌 2까지 29화고요. 그리고 29부작의 혼란스러움. 그리고 프리퀄 영화 한 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된 것만 이제 따로 추려서 편집본 만든 미싱 피시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나온 시즌 3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즌 3가 사실상의 유작이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힌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궁금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을 아끼게 되네요. 벌써 소화불량에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농담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진짜 네네. 큰 별이 할리우드에서 졌다는 것은 네. 자명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썰이 하나 있는데 네. 네네, 하나 풀어보자면 사실 아, 데이비드 뭐 린치 썰 보따리를 많이 가져오셨네요. 뭐 저는 언제나 준비돼 있죠.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거 말고는 하나 더 있는데 일단은 하나만 하고 눈치 봐서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데이비드 린치 영화적인 상황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죽은 친구 그 유자까지 보고 그 행사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성경도 좀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갖다 이렇게 좀 추스리고 있는 상황인데 변기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변기에서 바닥에서 변기 바닥에서 그러니까 변기가 이제 바닥에 붙어 있는데 그 접합 부분. 네, 그렇죠. 거기가 좀 이제 많이 낡아서 노후화 돼가지고 그래서 물이 새길래 이제 집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공업자를 불러주겠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시공업자분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데 되게 잘생기신 거예요. 그 시공업자분이. 네. 그래서 아니 이 길바닥에 나만 빼고 다 잘생겼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왜 시공업자가 이렇게 잘생겼지? 라는 생각이 잠깐만요. 좀 들더라고. 이거 너무 편견 아닙니까? 시공업자는 잘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상을 너무 벗어난 외모였다는 거지. 되게 미남이셨나 보다. 그러니까 난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제 집이 이제 영화 포스터와 영화 피규어와 DVD로 거의 이제 창고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화의 전당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약간 휘둥그레 보시고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런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미친 새끼다. 조심히 나가야겠다. 그렇지는 않았던 게 이제 시공을 하시다가 영화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원룸이 좁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랑 눈을 못 마주쳐요. 눈은 못 마주치고 이제 시공만 하고 계시고 수줍어서 못 마주친 거 아니고요? 아니요. 좁아요. 좁기 때문에 못 봅니다. 두 명이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 화장실 안에서. 근데 보이스 챗. 근데 거기서 영화 뭐 좋아하고 영화 이제 간간히 단편 영화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얼굴을 빼꼼 내미시면서 제가 연극영화과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우셨구나. 그래 이런 그러니까 소위 좀 속된 말이 한데 이런 왁구의 시공업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 너무 사람이 그래 보이고 그리고 또 진짜 놀라웠던 게 역시 배우다 싶은 게 옆모습하고 앞모습이 달라요. 느낌이. 입체적이구나.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야 이게 진짜 이게 느낌이 되게 다르겠다 싶은. 근데 이제 이분이 영웅영화과를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과거에 했던 영화들 뭐 드라마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공을 하시는 거죠. 그럼 혹시 실례지만 대충 나이가 제가 이제 그때 90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 또래구나.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악녀에서 단역으로 출연하셨었대요. 정병길 감독님의 악녀. 근데 그때 이후로 약간의 어떤 현타 비슷한 게 한번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그 연기 생활이나 그 활동을 접고 이제 그 아내와 함께 결혼하셔서 결혼을 하고 이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과거의 활약상 그 굉장히 그 웹드라마 비슷한 것들도 많이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딱딱 들으면서도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연기 활동의 뜻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것들은 이제 단념하고 지금의 어떤 삶의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이게 참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뭔가 죽은 민재가 박민재 배우님. 연기를 잠깐 접을 때가 있었는데 가끔 접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살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어떤 다른 미래, 약간 멀티버스처럼 너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걸어온 삶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 생김새도 두 분 다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진짜 이렇게 살았으면 또 행복했겠다. 그렇게 갔다고 해서 이게 민재가 불행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등장함으로써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시공 다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시니까 담배를 피신다고 하셔서 그 담배도 안 피는데 그냥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이야기가 잘 통해서 같이 카페에 가가지고 한 3시간을 좀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어요. 예. 거의 뭐 성별만 지금 서로 반대면 로맨틱 코미디의 도입부인데요? 네, 근데 그렇진 않고 네. 저는 굉장히 좀 뭔가 그러니까 좀 신기하게 저한테 찾아와 주신 느낌이었어요. 예. 이런 어떤 삶도 있고 뭔가 다 좀 갈 길을 갔다? 약간 그런 느낌? 좀 사실 그 시공해주신 분은 수리공분은 그냥 일감을 받아서 맞습니다. 연락을 맞습니다. 받고 재빈 씨 집에 이제 네. 가신 거지만 네, 또 네. 재빈 씨가 그거를 일종의 위로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그 구체적인 또 다른 예시를 들긴 참 어렵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몇 번 있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교이고 불가지론자지만 이럴 때 가끔 네. 신이 있다면 네. 개입한 것이 아닐까 맞아요. 라는 진짜. 생각이 네. 또 듭니다. 네. 이게 또 재빈님을 위로 아닌 위로코자 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보낸 네. 어떤 전령이 아닌가 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래서 우연히 굉장한 선물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폰번호도 나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분 더 이상 연기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친구가 되셨네요. 네, 나름의 어떤 그 영화 관련 혹은 뭐 그냥 시공 관련해서라도 좀 이야기를 나누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방면의 팁들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영화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어떻게 네. 관리해야 되는지도 네. 알 수 있는. 근데 참 그랬습니다. 그분이 진짜 참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뭔가 신비로운 네. 썰이네요. 아주 데이비드 린치적인 네. 사건입니다. 저한테는. 오늘 조금 꾀주머니 조금 노력해서 가져오셨는데요? 그렇습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꾀주머니를 이렇게 든든하게 이고 오셨어요. 만족하셨다니 참 다행이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빈님의 썩 린치스러운 썰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안 됩니까? 아니, 뭐, 어떻습니까? 해보세요. 그냥 이건 그냥 정보인데 네. 화양연화 BBC 선정 세계 최고의 21세기 영화가 화양연화거든. 2위인가? 멀홀랜드 드라이브가 1위인가? 이게 1위인가? 그 둘 중 하나예요, 하여간. 지금 이걸 헷갈려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만큼 대단한 거죠, 왕가의 영화가.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재개봉을 하는데 네. 9분의 확장판이 붙는데요. 9분의 클립이 더 들어간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네네. 그래서 이 확장판 왕가의 영화인데 네. 9분이라는 것은 거의 영원의 순간이죠. 중국 하시나요? 그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은 분명히 보러 갈 것 같다. 빨리 지금 안 그래도 왕가의 영화들 계속 재개봉을 아주 수십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는 몇 년간 새로운 거 붙여서 해야지. 진짜 또 똑같은 거 가지고 하면은 그거 뭐야? 9분 붙여서 빨리 수입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나 진짜 너무 궁금해 정말. 혹시 이제 꾀주머니 끝났나요? 끝. 오늘은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재빈 씨의 꾀주머니 탈탈 털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만 이번 설명절 때 선배님들이 즐기실 수 있는 스타워즈 드라마죠. 스켈레톤 크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스타워즈 신작 드라마입니다. 에콜라이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이 작품 들고 찾아왔습니다. 스켈레톤 크루 되겠습니다. 네. 일종의 스타워즈판 구니스, 스타워즈판 E.T., 스타워즈판 기묘한 이야기를 표방하는 작품인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스타워즈 콘텐츠들과는 결이 약간 다르잖아요. 인상 비평 네. 하나 하자면 처음에 예고편을 봤을 때는 진짜
짜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캘리포니아 근교 같은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 그 드라마 내에서. 그러니까 근데 스타워즈 세계관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진짜 너무 스타워즈스럽지 않은 거죠. 이제 다 갖다 쓰는구나. 그렇죠. 좀 스타트렉스럽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유사하게. 벨도 없냐 너네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반감이 컸는데 그럼에도 존 와츠야. 어찌되었건 스파이더맨 3부작에 캅카라는 이분의 맞아요. 독립영화도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존 와츠니까 한번 믿어보자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재미난 작품이었습니다. 아기자기한 맛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스타워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재들 드로이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어서 물론 완벽하고 정말 진짜 세계의 역대급이라고는 못 말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드라마였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저도 한동안 조금 스타워즈 권태기였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있죠 제가. 이거 아니었으면 안 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지금 눈빛이랑 자세가 무슨 신문 나온 그냥 배드캅 같아요. 배드캅. 굉장히 이제 그 권태기가 강했다, 심하고 길고 강하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타워즈에 대한 또 다른 불신이 또 이제 들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재밌게 봤고. 네네. 제가 워낙 구니스나 기묘한 이야기, E.T. 같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뭔가 모험을 펼치는 스필버그식의 다분히 스필버그식이죠. 맞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마 스타워즈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들을 지금까지 저희 방송에서 리뷰하면서 내내 아마 드려왔던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스타워즈 너무 좋아하지만 언제나 이 드라마, 이 콘텐츠가 이제는 조금 스카이워커 사가에서 스카이워커 가문으로부터 좀 멀리 나가야 되지 않나 벗어나야 된다 라는 생각과 함께 더 이상 이제 조금 제다이 대 시스 같은 약간 전통적인 좋게 얘기하면 전통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올드한 그런 전형적인 대립 구도에서도 약간씩은 가끔씩 멀어지는 게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작품을 보면서 저의 그 오래된 생각이 입증되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스타워즈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던 것 같은데 재빈 씨의 표정은 또 굳기 시작하네요. 이게 미래까지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안도르에서 이미 그걸 잘했는데 왜 굳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가라는 물음표가 들었다는 거죠. 안도르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어쨌든 제국과 관련된 그 당시 제국도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변방의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지. 뭐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렇죠. 동의합니다. 물론 뭐 이런 작품만으로 앞으로의 프랜차이즈 전체를 다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이 정도가 아마 굳이 비유하면 특식 정도가 아닐까? 가끔 먹는? 하지만 꽤 나쁘지 않은 특식이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되었고요. 총 8부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비님이 말씀해 주셨듯 캅카, 마블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죠. 그리고 최근에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공개가 됐던 울프스까지 연출을 했던 존 와츠가 쇼러너로 참여를 해서 전체 8개 에피소드의 품질 관리를 맡고 있고요. 특히 첫 에피소드와 마지막 에피소드 1부와 8부는 직접 연출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드라마 시스템이 이렇더라고요. 쇼러너가 하나가 있고 같은 감독이 모든 에피소드를 다 연출할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이제 여러 감독들을 기용해서 각 에피소드의 연출을 맡기는 방식으로 해서 1화는 존 와츠가 연출을 했고 2화와 3화는 데이비드 로어리가 했더라고요. 그 고스트 스토리를 연출했던 최근에는 그린라이트가 또 있었죠. 그죠, 그린라이트. 그래서 1, 2, 3부까지는 이렇고 4부가 아마 다니엘스였던 것 같아. 다니엘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좀 특이하죠. 스타워즈의 감독치고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감독이 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워즈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였나요? 스타워즈 전용 감독이 되기도 한 것 같은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이제 배우 출신의
로나워드 딸이에요 또. 맞습니다. 그 짬바 어디 안 갑니다. 그 유전자. 그래서 연출을 하고 있고 제이크 슈라이어라고 해서 이제 넷플릭스의 성난 사람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 성난 사람들을 연출했고 지금은 마블의 썬더볼츠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감독이 또 연출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몇몇만 봐도 꽤나 기대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작을 하면 제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스타워즈 세계가 아니라 스타트렉 세계 아니야? 싶은 되게 세련된 행동 양식과 문화 양식을 가진 듯한 행성이 나옵니다. 에틴이라는 행성인데 아마 이 드라마를 쭉 보신 분들은 이 행성 이름을 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계속 에틴 이러기 때문에 언급이 엄청나죠. 네, 이 에틴이 우리로 치면 약간 강남 파락군 동네 같은 행성이다. 되게 좀 인프라가 좋아 보이고 다만 이제 조금 의문스러운 건 이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조정관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레이트 워크인가요? 그러니까 대업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뭔가 알 수 없는 대업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누가? 에틴의 어른들이.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 꼬마들이 한 명씩 소개가 되는데 제다이 덕후가 있습니다. 소년이죠. 윰이라는 소년이 있고 그의 절친한 친구 닐이 있어요. 근데 닐은 또 종족 이름이 뭐죠? 코끼리 같이 생긴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행성의 지도자급 그러니까 차관의 딸이 있어요. 차관의 딸이 펀인데 여자 소녀고 당돌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되게 모범생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친구를 학교 가서는 되게 좀 까리하게 구는 조금 가죽 자켓으로 갈아입고 굳이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펀의 절친한 친구인 KB가 있는 거죠. 이 KB는 인간족인데 배우는 한국계 배우더라고요. 인간족인데 사이보그 시술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극중 대사로 유출을 해보자면 어떤 큰 사고를 겪고 반쯤 사이보그가 되었다. 뭐 이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닐, 펀, KB가 어떻게 이렇게 투닥거리다 보니까 시험 보기 싫어서 막 깽판 치고 하다가 웬 우주선을 발견해요. 근데 이 우주선이라는 게 스타워즈 세계관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버스처럼 흔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에틴에서는 좀 희귀해. 그러니까 아예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우주선을 에틴에서는 우주선이 별로 없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 우주선 뭘까 하고 들어가 보니 안에 SM-33이라는 또 약간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폭력적인 드로이드가 또 타 있었고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또 이 우주선이 에틴을 벗어나요. 근데 이 에틴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구 같은 환경인데 나무도 자라고 막 산도 있고 눈도 내리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늘이 초록색 소용돌이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상에서 그걸 올려다볼 때까지만 해도 시청자인 저로서는 스타워즈의 또 특이한 행성 중에 하나인가 보다 정도였는데 그게 일종의 장막이더라고요. 이 에틴이라는 행성을 숨기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장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닐, 펀, KB가 그 우주선을 타고 장막 밖으로 하이퍼 드라이브를 통해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SM-33이라는 드로이드의 추천에 따라 우주공항에 가게 되는데요.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우주공항은 보통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인천국제공항 같은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편하고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인천보다는 약간 강남 고속터미널 약간. 근데 훨씬 더 위험한 버전의 강남 고터 같은 곳이다. 진짜 위험한 고터. 정말 진짜 막 퍽치기 당하고 막 이런 곳. 강남 고터가 남미에 있다고 남미 고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행성에 가니까 다 거기가 해적들 소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든 집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변 어른들한테 물어봅니다. 저희 에틴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에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근데 만나는 모든 어른들이 에틴을 모르거나 전설 속의 행성 아니야? 그런 데는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보니 에틴은 우리가 옛날에 그 보물섬 같은 해적 소설 같은 거 이야기 들으면 그 보물이 잔뜩 산재되어 있는 어떤 보물섬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틴이 보물성인 것입니다. 보물 행성인 것이죠. 해적들한테는. 그래서 그냥 전설 속의 가상의 행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다고? 하면서 이 해적들이 이 꼬맹이들을 쫓게 되고 그 와중에 또
조드라는 이름의 네. 주드로가 연기하는 미스테리한 인물을 만나요. 네. 근데 이 인물이 포스 센서티브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다이 덕후였던 윰은 내가 살다가 진짜 제다이를 만나다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해서 이렇게 윰, 닐, 펀, KB 네 꼬마와 조드의 좀 불편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면서 맞습니다. 해적들의 추격을 쫓아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리 아주 탁월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평소 방송이나 영화 그 리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이유가 스타워즈 세계관에 정통하신 분들께도 네. 약간 생소한 맞아요. 행성 설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에 조금 떡밥을 깔아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특히 이런 스타워즈 프랜차이즈 치고는 조금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일단은 정말 그 에틴이라는 곳.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도 그 부분인데 이 캘리포니아 근교 같은 이 디자인, 이 짜증나게 만드는 그 디자인이 사실은 그냥 어떤 뭐랄까 친숙함, 관객들한테 친숙함을 주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따라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일종의 행정 도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를테면 한국은행 행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 행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네. ed 에틴이 그 구공화국의 조폐국이었고 그렇죠. 지금도 아마 신공화국 시대에도 조폐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요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구공화국 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이거 왜 우리 6.25 전쟁 때도 동막골 같은 거구나. 그죠. 아무도 이게 전쟁이 시작됐는지 끝났는지도 모르는 시골 촌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다이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도 모르는 거구나. 아예 그런 것 같아요. 나 이거 이제 이해했네. 저도 생각하면서 이게 맞나? 좀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이게 쉽게 비유하면 조선시대 조폐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필 강원도 어디 동막골처럼 있어. 그래가지고 밖에서 전쟁이 났는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는지 몰랐던 거야. 모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게 결국은 행정도시, 일종의 세종시 같은 건데 당연히 거기서 사는 분들은 다 이제 이 공무원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윈의 아버님도 윈의 아버지도 나도 이런 거 하고 살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묘한 이야기나 이티류 이야기에 어른들이 답답하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감안해도 초반부의 윈의 아빠는요 진짜 공무원의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진짜 전형 정말. 책상 물림의 전형. 제 공무원 친구들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정말 그런 어떤 상황들을 진짜 확실하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고편이 좀 호도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해하고 있었던 진짜 게으른 프로덕션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타파하고 이제 대단히 좀 뭐랄까 입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보물섬으로 이 해적들한테 구슬로서 전달되었다는 것도 너무 설득력 있고 저는 그게 좋았어요.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보물섬. 그렇죠. 디즈니에서 SF 버전으로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죠. 보물성이라고.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그 작품을 참 좋아해요. 보물섬 이야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구니스 같은 작품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작품이 진짜 잘했다고 느낀 게 뭐냐면 보물이 있는 그냥 보물섬이라고 할게요. 보물섬과 집을 합쳐버렸어. 그러니까 보통은 보통의 모험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들이 집을 떠나서 보물을 찾아가요. 그래서 보물섬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거를 뭐 가져오든 아니면 그냥 겸허히 놓고 오든 간에 교훈을 얻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똑똑한 게 일단 애들을 이 지긋지긋한 행성이야 이곳은 집은 원래 지긋지긋한 거야라고 애들한테 이제 딱 걸어놓고 애들을 방출시켜버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설정했는데 그 집이 하필 보물섬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해적들이 달라붙게 되는 그러네요, 이런 진짜. 구성이 사실 극중에 주드로가 연기하는 조드 캐릭터가 사실상 우주 잭 스페로우잖아요. 그렇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가짜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는 캐릭터인데 그 중에서 특히 실버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게 보물섬에 실버 성장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후반부에는 살짝 얘가 개심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겠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긴 그렇죠.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의 레퍼런스가 읽혀서 좀 재밌었습니다. 사실 조드나 나우드 캐릭터가 제가 잭 스페로우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멈칫거렸던 것은 잭 스페로우는 조드보다는 훨씬 단선적인 캐릭터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뚜렷해요. 이 사람은 진짜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자신의 욕망, 네, 그거만 충족되면 뭐든지 좋은 사람인데 저는 이 영화에서 조드는 진짜 훨씬 더 좀 다층적이다라는 생각이 든 게 처음에 이제 도망 나왔을 때 드로이드 가져와야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연민은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잭 스페로는 나는 연민이 있나 하는 생각은 크게 잘 안 들거든요. 정말 결정적이고 정말 위험할 때 윌 터너가 이제 죽을 때 그때쯤에나 한번 찔끔 나오는 게 연민인데 이 사람은 일단 그래도 아이들인데 잭 스페로우긴 한데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좀 깊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원한다고 또 드로이드를 가지러 가. 그래서 갖고 와. 그러고 있고 또 아이들한테 나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교훈 같은 것 이제 큰 형으로서 맞아요. 이렇게 그래 인생이란 게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야 너 죽기 싫으면은 선장직 내놔 이런 어떤 액션도 보이다가 그러니까 이 인물은 제가 스타워즈에서 본 캐릭터들 중에 제일 내적 갈등이 심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진짜 갈팡질팡하는 인물 같았어요.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행동을 하나 보고 그것만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 사람이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근데 그거를 주드로가 표현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주드로를 너무 좋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되게 애매한 캐릭터잖아요. 저는 사실 박쥐의 현상현 캐릭터가 주인공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막 정말 이 피는 먹어야 되겠고 살인은 안 되고 근데 또 살인했다가 또 안 했다가 또 락앤락에 담아둬야겠다가 뭐 이런 계속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캐릭터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이렇게 이 뚜렷한 블록버스터나 이런 데서는 볼 수가 없죠. 애매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인물이 계속 나와서 좀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든다는 점이 그리고 그걸 주드로가 연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좀 납득이 되기도 하고 매력도 있었어요. 저는 보통 다른 영화였다면 짜증나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거는 좀 뭔가 인정이 되게 되는 납득이 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좀 더 메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윰, 닐, 펀, KB 네 꼬마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드로라는 또 유명한 배우가 큰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조드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의 모든 캐릭터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하신 것처럼 한 솔로를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적당히 이기적이고 속물이면서 네네. 또 끝내는 뭔가 한 방이 있는 의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냥 개인적으로 제 스타워즈 최애 캐릭터들 중에 탑 5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솔로를 이기긴 어려워요. 특히 그렇죠. 그 오리지널 새로운 희망이나 제국의 역습의 한 솔로를 이기긴 어렵지만 뭔가 한 솔로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특정 부분에서는 좀 더 나아간 캐릭터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아까 보물섬의 실버 선장을 얘기했는데 실버 선장이 악당이긴 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약간 그 주인공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조드도 지금은 저렇게 광선검을 애들한테 겨누지만 뭔가 마지막 8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애들을 놔준다거나 뭔가 하여튼 도와준다거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뭐 절벽에 매달려서 떨어질 것 같은 윰을 팔을 뻗어 도와준다거나 뭔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던 거야. 그러면서 갈 때는 또 쿨하게 가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조차 전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맞아. 되게 대중적인 캐릭터는 아닌데 근데 그게 너무 인간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파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의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그게
그런데 신념조차도 잠깐 턴오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내가 뭐 나는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게 내 신념이야. 이랬던 네네. 사람도 정말 힘든 날 하루쯤은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쉬게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시가 조금 너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네네. 너무 이 조드가 네. 너무 인간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그러다가 니네들 나이 때 이게 진짜 전형적인 라떼 토크인데요. 그 라떼 토크인데 내가 니네 나이 때 제다이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잠깐 수련도 하고 했어 마 뭐 이랬던 건데 그런 지점들까지도 매력적이더라고. 내가 너네 고충을 어느 정도는 안다. 근데 그러면서 나는 꼰대고 나는 그러면서 악당이야. 네. 나 너네 죽일 수 있어. 네. 하지만 죽이진 않을게. 뭔가 이런 왔다 갔다 오락가락이 맞아. 뭔가 너무 인간인 거야. 인간적인 거야. 그리고 끝내는 마지막에 자기 계획 탁 털렸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하들도 거진 다 죽고 자기 함선 다 망하고 뺏으려던 돈도 한 푼 못 얻고 그런데도 뭔가 마지막에 그 창밖을 보면서 약간 미소 짓는 듯한 느낌이 맞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유 좋댔네 이게 아니라 아유 뭐 그렇게 됐네. 이렇게 돼버렸구만. 이렇게 약간 됐네. 이런 느낌. 이게 또 너무 맞아. 너무 인간적인 거야. 그래서 진짜 되게 페이소스가 있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해주신 주드로 저는 원래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에요. 네. 진짜 매력 있고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근데 이게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그러니까 맞아. 진짜. M자 탈모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거의 지금 이제 베지터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섹시한 거야? 그러니까. 나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 연기도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미남 미녀라고 나오는 그 20대 30대 이분들 요즘에 나오는 이분들 나이 든 버전으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와, 나 주드로 보는데 정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쪽 뭐죠? 이거 안검이라고 그래. 안검 하수라 그러나? 눈 밑에 요 애교살? 요 살이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처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다크서클이 없는데도 있어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층이 달라지면서 그늘져가지고 그것마저 멋있어. 난 진짜 그것까지도 이 사람의 어떤 삶, 이 사람이 겪었던 그 노고들이 다 켜켜이 쌓여가지고 뭔가 진짜 좀 위로도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의 폭력을 그냥 마냥 비난할 수도 없고, 진짜 좀 뭐랄까, 좀 미치게 만드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적 같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생겼는데 적당히 악해 보였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악한 존재들이 시스라고 해서 광선검을 들긴 하지만 그 제다이 대 시스라는 헤게모니 밖에서 광선검을 마구 휘두르는 악인을 조금 한번 보고 싶었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도 좀 자기 광선검은 아니었지만 해줘가지고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존 와츠가 진짜 홈커밍부터 시작해서 그 악당들 구성하는 카프카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악당들을 만들잖아요. 아이들과 악당 이렇게 이 대립을 갖다 시키는데 아이 대 꼬마 대 어른 이렇게까지. 근데 그 어른도 약간 좀 나사가 빠져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좀 마음이 가. 사실 뭐 그 벌처도 맞아.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렇죠. 벌처도 좀 불쌍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스테리오도 너무 무시받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또라이는 맞지만 무시받았고 뭐 노웨이홈의 그 악당 패키지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진짜 거의 대가 수준 그 정도에서 근데 이번에는 진짜 작정하고 정말 실험 한번 해보자. 진짜 도전해보자. 근데 그것이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드 나우드는 진짜 독특한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이게 주드로도 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즐기면서 연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탈모가 있는 것도 사실 정말 그냥 있는 채로 가잖아요. 어떻게 살리지 않잖아. 왁스 발라가지고 살렸다고 저 캡틴 마블 같은 거 보면. 근데 이번에 살리지도 않았고 이제 이건 피규어 썰인데 캡틴 마블 때 그 캐릭터는 주드로가 연기한. 그 뭐였더라? 무슨 용 뭐 아니야? 뭐 하여간 뭐 있어요. 무슨 이렇게 크리어로 된 인물인데. 하여튼 뭐 캡틴 마블의 주드로. 캡틴 마블의 주드로 그 캐릭터는 주드로가 그러니까 되게 별로였다고 얘기를 어디서 인터뷰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선이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그 피규어 회사한테도 자기 얼굴 IP를 안 줬어요. 진짜. 그래서 이 사람 피규어는 나왔는데 마스크 쓴 버전만 있고 주드로 얼굴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피규어 이제 함부로 못 만들게 하는 좀 까다로운 그 배우죠. 근데 조드조는 나왔어. 완벽하게 나왔어. 저 탈모까지 다 세련되게 묘사가 된 게. 탈모 얘기 그만합시다. 잘하신 분한테 열심히 하신 분한테 너무 좀. 근데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라디오헤드 보면은 크립이란 노래 있잖아요. 네. 크립이란 노래는 삑사리가 나면 더 완벽해져요.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리드 페스티벌이라고 2009년에 그 공연 실황에서 삑사리를 냈어요. 네. 근데 더 처연하고 슬퍼. 그리고 그게 워낙 가사가 또 내용이 그렇죠. 그 찌질이가 부르는 내용이잖아요. 네. 노래 자체가. 이번 주드로도 비슷한 게 처연한 지점에서 그 탈모가 어울려. 나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탈모 얘기. 대가는 네. 그것까지도 모든 걸 내려놓고 활용한다. 완벽하게 활용한다. 네,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하자를 하자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객관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들까지도 활용하더라 예술가들. 근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말하는 코끼리도 걸어다니고 막 그렇죠. 벌레같이 생긴 큰 물개같이 생긴 외계인도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세계관에서도 그런 세계관에서조차 네. 탈모는 눈에 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특별한 특성이다. 그 종족의 형질이다. 그렇죠. 분명하게 활용되고 있다. 아니 왜냐면 약간 번외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본 여러 외계 종족들 중에 인간족만큼 채모가 많은 캐릭터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서 어쩌면 원형 탈모도 이 우주에서 인간만이 가지는 근데 죄송해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만달로리안 시즌 3 안 보셨죠? 네. 아예 안 보셨어요? 네. 거기에는 채모가 엄청 많은 외계인이 하나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정해야 될 저 주장이다라고 이제 정리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조드 얘기로 좀 시작을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 4명의 꼬마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좀 전반적으로 좋았던 부분 이 작품에서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단점을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역시 좋은 것부터 얘기할까요? 아니요. 진행대로 가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 당신의 포스가 끌리는 대로 하세요. 또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장점으로 또 돌아갈게요. 일단 단점은 위기가 좀 손쉽게 봉합되는 게들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좀 특히 그 스파 이 우주 스파 머드 스파. 머드 스파 거기서 보면은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너무 하수도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너무 두꺼워서 열지 못하는데 그 옆에 스파에 있던 물범 아저씨 괴물이 그거를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다고 도와주는 이런 식의 편의적인 전개는 나 이런 거는 조금 난 그거 할 거면 그거 바로 세헤라자데가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나도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 그 막 천일야화. 공주가 안 죽으려고 그 막 밤에 왕한테 막 재밌는 얘기 딱 재밌는 데서 끊어가지고 절단 신공해가지고 다음 날에도 목숨 붙어 있고 이런 내용이잖아.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옆에 펀, KB 하필 또 소녀들이 있길래 그렇죠. 뭔가 잠깐 그런 모멘트가 나오나 했는데 그냥 다음에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렴 호호호 하면서 맞아 산타야 진짜 그냥. 무슨 뽀뽀뽀 유치원의 무슨 등장인물처럼 맞아 왜 이런 걸 사용을 안 했을까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줘서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게 작동을 잘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이야기했더랍니다. 친구가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손쉽게 열어주고 이거는 조금 안 그래도 러닝타임이 짧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분명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러닝타임이겠죠.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 프라임 같은 다른 OTT들에 비해서 유독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들이 짧거든요. 맞아요. 스타워즈도 그렇고 이거는 미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 최근에 뭐 그래요? 한국 콘텐츠인데요? 조명 가게 같은 것도 제가 봤는데 되게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워즈도 지금 보면 이 스켈레톤 크루도 각 화당 이제 다 러닝타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엔딩 크레딧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러닝타임은 한 3-4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뭔가 좀 그런 제약들 때문에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했다라는 느낌도. 근데 한국 콘텐츠도 그랬다는 거는 그건 디즈니가 어떤 정책인가 봐. 분명히 그걸 이거 따라라 이 타임에 끊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짜리 영화를 그냥 8개로 쪼개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또 제
또 다시 제 디즈니 비난 고전 레파토리 들어갑니다잉.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걸 만들 바에 2시간 반짜리 영화를 한 편 만들었으면 맞아. 되는 거 아니었나. 그렇죠. 굳이 스켈레톤 크루가 네. 8개짜리 드라마로 나올 이유. 네. 그것은 오직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를 살리기 위한 네. 디즈니의 똥꼬쇼에 불과하지 않았나. 진짜 동의가 되는 지점이에요. 왜 이렇게 짧게 했을까? 근데 또 늘릴 구간도 있으니까 맞아. 더더욱 좀 속 터지는 게 그러니까 있는 거고. 늘릴 거면 확실히 드라마답게 늘리든지 그렇죠, 그렇죠. 줄일 거면 그냥 확 줄여서 2시간 반 안으로 들어오는 영화를 네. 만들든지. 지금은 너무 어중간하다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안도르는 다릅니다. 그거 하나는 정리해둬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오시네요. 안도르는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아, 이거는 좀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그 좀 아쉬웠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쉽게 극복하는 난관 같은 게 그거 있잖아요. 그 쓰레기 폐기장을 처리하는 그 자동 드로이드가 이제 우리 이 인물들이 타야 되는 우주선까지 부수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동을 걸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데 무슨 버튼을 누르니까 장갑을 벗고 자폭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누르니까 이게 그냥 마치 무슨 뱀 허물 벗는 것처럼 과거 부분들을 벗고 아주 새끈한 이제 진짜 나는 그 보면서 우주선이 와 진짜 이게 무슨 새 차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주선이 변해가지고 이제 난관을 극복하는 거. 이것도 뽀록 우연? 맞아.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전개였다고 봐요. 의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씀해주신 네네. 대로 뱀이 허물을 벗듯 네. 아니면 갑각류가 이제 껍질을 벗고 이제 다시 나오듯 네. 뭔가 새 출발, 네. 뭐 성장 이런 네. 걸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어린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성장 드라마잖아요. 모험물이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적합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 네네. 좀 더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연출을 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 자체가 저는 사실 문제예요. 이거 감독이 나는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의 연출이 그렇게 안 먹히는 것 같은 게 만달로리언 때도 좀 별로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그 결국 이제 둘로 쪼개져서 이제 태그팀 매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딱 그 제국의 습격 플롯이죠. 네. 그러니까 KB와 윰이 같이 있고 닐과 펀과 같이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서로 갈등을 봉합하고 나 너밖에 없어 이런 어떤 다시 단결하게 되는 그 과정도 좀 어색했고 좀 어설펐는데 맞아. 근데 그거의 활용점정으로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우주선 그것을 이제 허물벗기 그게 나왔다는 건데 그걸 살렸을 거면 허물벗기가 아니라 이들이 한데 하나로 뭉쳐서 진짜 확실하게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냥 이제 요즘 밈으로 나오는 그 딸깍이 아니라 진짜 어떤 뭐 이를테면 뭐 우주선에 없던 캐논 비슷한 걸 이제 이 장치를 발견해서 그러니까 좀 더 재기 넘치고 머리를 쓴 방식으로 좀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우주선 박살내는 저 드로이드를 전원을 끈다든가 뭐 하여간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도가 이거보다 나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지금도 뭔가 구색을 갖추려고는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조종가는 닐과 펀이 잡고 뭐 캐논은 주포를 이제 윰이 잡고 KB가 엔진을 이제 맡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했는데 조금 안 보이죠. 그런 아쉬움들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앳 에틴과 유사한 쌍둥이 행성 에피소드 있잖아요. 네네. 4번째 에피소드. 나는 그 에피소드는 통째로 없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이제 그것 또한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어. 우리가 이제 앳 에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남 파락군 같은 잘 사는 부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앳 에틴의 쌍둥이 행성은 내전 중인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나 아니면 중동 그런 곳에서 이제 소년병이 된 아이들 또는 전쟁에 직접 참여까지는 안 해도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어린 꼬마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가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넣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장면 통째로 말이 안 되고 별로 재미도 없고 맞아요. 거기서 등장한 새로운 캐릭터들이 뭐가 딱히 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물들 성장에 그렇게 크게 작동을 하는 부분도 잘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 장면은요. 그 코끼리 친구 닐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그
학교 위에 맞아. 옥상에 주포가 있잖아. 이거를 알게끔 하기 위한 그냥 딱 그거 하나짜리 그 정도 에피소드지. 기능? 심지어 그 에피소드의 연출자가 다니엘스였단 말이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더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타워즈라는 되게 전통 있는 어떤 이런 국밥집에 와서 네. 자기만의 새로운 레시피 마구 첨가하기 어렵죠. 갑자기 뭐 제가 원래 가게에서 일했던 대로 레몬 소스를 넣어보고요. 깍두기 대신에 파인애플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네. 아는데 네. 어쨌든 자기가 여기 들어왔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만의 색 또는 이 스타워즈라는 국밥집이 그동안 선보이지 못했던 어떤 맛, 네. 향, 네. 색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가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에피소드는 다니엘스가 아니어도 실망스럽고요. 다니엘스라서 더 실망스러워요. 그냥 저 루카스 필름에 굴러다니는 스텝 둘 중에 다니엘이란 이름을 하나 붙인 거 아니야? 너무 난 그게 다니엘스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그 감독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맞아, 스타일이 믿기지가 안 않네. 보여. 그렇군요. 하여간 뭐 그 부분은 진짜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장점 타임을 한번 갖자면 그 에피소드에서 그래도 조금 재미가 있었던 거 하나는 드로이드가 이 SM33가 이 갑자기 적이 되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드로이드 활용도가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랑 논외로 그 새끼 더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진짜 나그네야. 얘는 그 어려운 그 힘든 이 다리 발이 없잖아요. 얘가 그 몸뚱아리를 갖고 자꾸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 꼴리는 대로 하는 새끼예요. 맞아요. 아니 처음에는 자기가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럼 규칙 핑계를 댑니다. 네. 그건 해적의 규칙상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다가 또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을 때는요. 규칙은 그렇지만 나 몰라라. 맞아. 에라 모르겠다. 나 그거 진짜 근데 진짜 웃기는 거긴 한데 이런 활용이 저는 좀 참신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C3PO도 드로이드라고 하긴 하는데 너무 띨띨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미디가 유발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SM33도 어쩔 때는 적이 되고 어쩔 때는 그러니까 럭키박스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적이 됐다가 뭐 구원군이 됐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쨌든 그게 적절한 긴장감을 계속 부여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그 C3PO 같은 경우에는 담당했던 배우도 그렇지만 뭔가 영국 버틀러 느낌의 영국 신사 느낌의 어떤 집사, 그러니까 갑자기 로봇이 돼서 이 우주 세계에서 그것도 전쟁터 한가운데서 막 이렇게 어색하게 다니는 게 좀 웃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33도 로봇인데 해적이야. 맞아. 그게 좀 웃겨.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런 지점들이 진짜 보물섬. 그러니까 해적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거와 스타워즈 세계관이 이제 붙으면서 충돌하고 나오는 그런 어떤 파열음의 일종 아닌가. 근데 진짜 재밌고 정말 긴장하게 되고 안 그래도 조드 나우드가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인데 맞아요. 얘까지 이래버리니까 진짜 환장하겠어요. 진짜. 정말 그걸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리고 닉 프로스트가 연기했더라고요. 맞아요. 쇼 오브 더 데드, 새벽의 황당한 저주, 뜨거운 녀석들 여기서 이제 사이먼 페그와 콤비로 나왔던 이번에 사실 전혀 몰랐는데 특이했어요. 좀 닉 프로스트의 기미가 전혀 안 보였는데 목소리를 많이 이제 어떻게 음향 편집으로 드로이드스럽게 만졌던 것 같고 저는 재밌었던 장면 우주공항 장면 사실 좀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스타워즈에서 뭔가 좀 기대할 법한 그 타투인 그런 무법지대 느낌이 너무 물씬 나니까 저는 뭐 당연히 굳이 이사를 해서 살아야 된다면 앳 에틴이 좋죠. 강남 그렇죠. 8학군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인프라도 좋고 교육에도 좋고 하지만 가보고 싶은 곳은 우주공항이다. 근데 낭만이 있죠. 거기가. 진짜 어떤 일이든 다 벌어질 수 있는. 살고 싶진 않은데 가고 싶어요. 진짜 그런 것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주공항 장면이 좋았는데 우주공항 얘기를 하다 보니 떠오른 게 그 우주공항에 딱 갔을 때 웬 여성이 와가지고 너네들 뭐 어디서 온 거니?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따라와라 막 이러잖아. 근데 되게 뭔가 수상쩍게 연출이 되잖아. 그렇죠. 뭐 어디 인신매매라도 할 것처럼. 뭔가 납치할 것처럼. 그래서 이 애기들도 안 가요. 막 이래서 안 가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여성 캐릭터가
캐릭터만의 이야기라든지 네. 짧은 클로즈업이라도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왜 나온 캐릭터야? 뭐 이랬거든요. 음. 근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 화까지 보니까 메시지가 딱 드러나면서 그런 장면들이 쫙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앳 에틴에서 공무원처럼 살아가던 어른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우주 네. 바깥으로 나가는 게. 저 밖은 위험한 무법지대고 맞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 안전한 곳에만 있어야 돼. 장막 안에서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펀과 꼬마들이 얘기하는 게 나갔다 와 봤는데 저 장막을 거두고 밖으로 나가면 물론 어른들 말씀대로 위험한 곳들이긴 하지만 그 어디서든 저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장막을 걷어 나간 채 앞으로 조금씩 진군해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깔아주는데 그것들이 너무 갑자기 확 이제 그 꿰어놨던 구슬들이 쫙 이제 마지막 화에 당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네. 그게 그 중간에 부엉이와 고양이를 섞은 듯한 킴도 그렇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도와주려는 인물들은 크고 작게 있었잖아요. 조드도 뭐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메시지로 너무 잘 와닿더라고. 그러네. 조드가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 주제를 수식해주는 이런 짧은 장면들을 곳곳에 잘 녹여서 넣었구나. 스며들어냈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참 존 와츠가 진짜 기본을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람 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컨셉을 잘 잡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연출을 막 엄청 잘한다거나 맞아. 연출보단 막 각본을 엄청 각색을 잘한다거나 이건 아직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컨셉을 잘 잡는 게 최근에 그 애플 TV 플러스에서 공개됐던 그 울프스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네. 영화가 사실 따지고 보면 막 대단한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브래드 피트와 조지 클룬이라는 그 늙은 늑대 두 마리가 뉴욕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뭔가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며 점차 가까워진다라는 이 컨셉이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네. 별거 아니지만 네. 그게 그 영화의 사실상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초창기의 캅카도 그렇고 뭐 스파이더맨 3부작도 그렇지만 이번 스켈레톤 크루도 존 와츠의 그런 컨셉 잡기 심공이 잘 발휘된 작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난 존 와츠가 작년에 진짜 개빡쳤스 같은 게 이 작품도 그렇고 울프스도 그렇고 결국 울프스는 극장 개봉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애플이랑 이제 더 이상 작업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스켈레톤 크루도 참 내가 미안한 게 내가 오해를 했잖아. 존나 짜친다. 예고편 보니까 안 보고 싶어. 이게 그거를 억누르고 그래도 스타워즈 팬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이미 시청률에서 너무 낮대요. 지금 3억 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존 와츠 입장에서는 참 수준 높게 만들었음에도 관객들이 못 찾는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존 와츠 탓도 아니고 관객 그렇죠. 탓은 더더욱 아닙니다. 네. 이거는 디즈니 탓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품질 관리를 개같이 해놓은 것에 대한 했기 때문에 그딴 식으로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바랬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불과 10년 전만 해도 스타워즈라는 꼬리표만 달고 뭐가 나오든 다 흥행될 것 같은 시대였는데 그렇지. 세상에 스타워즈가 이렇게 미국에서도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누가 알았어요. 10년 전에 누군가 와가지고 나 미래에서 왔는데 미래의 스타워즈 조져요. 이러면 누가 믿어?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렇지. 조진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근데 미국에서도 조져요. 영화도 이제 본전 못 찾고요. 드라마 관심 없어져요. 아무도 안 믿지. 15년 20년 전에 아무도 안 믿어. 하지만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올해가 2025년이 시스의 복수 20주년이고 벌써 또한 디즈니 스타워즈 10주기 아니 10주년입니다. 10주기라니요. 네. 말이 잘못 헛나왔네요. 네, 고인인가요? 다시 정정 10주년. 네네. 하여간 이거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스켈레톤 크루는 보실만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네. 진짜 이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단점이라는 것도 희미한 그렇게 막 이거 이딴 걸 왜 봐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쉬워서 하는 소리 맞아요.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귀엽고 아이들의 어떤 모험 같은 경우도 아기자기할 뿐더러 특히 진짜 방금 말씀하신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주제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갈 길 가야 되고 내가 얻을 거 얻어야 되는데 또 아이들에 대한 연민 아이들에게 분명히 어른이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못하는 빌런들과 여러 어떤 인물들의 어떤 그 내적 갈등도 참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블록버스터들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오는 블록버스터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참신한 작품이다. 그런 메시지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좋았어요. 네. 이 세상은 명백하게 엄동설한이지만 그럼에도 가느다란 빛 한 줄기를 그렇지. 잡고 우리는 장막을 벗어나야 된다. 걸어 나가야 된다. 이런 게 한참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를 좋아했던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이번에 이웃나라는 아니지만 뭐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또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제 이 트럼프 시기에 참 이런 메시지의 작품이 또 나온 것도 여러모로 의미심장하고 맞습니다. 저희 방송이 언제나 스포일러 방송이었기 때문에 네네. 보통 이제 작품을 보신 분들만 2부 끝까지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안 볼 작품인데 뭐 그냥 듣지 이렇게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소수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주 크리티컬한 것들은 뭐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스포일러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계시다면 이번 설명절 때는 진짜 한 번쯤 스켈레톤 크루 봐보시는 거 맞아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재밌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상현 씨가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쭉 정주행하실 만한 맞습니다.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스타워즈 팬이 아니셔도요. 일반적인 모험물 뭐 이런 거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스켈레톤 크루에 대한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부터 하겠습니다. 한 줄 평가는 간단합니다. 구닥다리라서 더 신나는 모험 이렇게 드리고요. 맞는 말이다. 등급 평가는 재밌게 봤어요. 위대한 작품은 아니지만 재밌게 봤어요. B+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B+. 먼저. 그리고 저는 당장 조드 시퀄을 내놓아라. 근데 나올 것 같지 않아? 이게 조회수가 나죠. 드라마가 잘 안 돼서. 그래서 근데 진짜 주드로도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극을 만들 때 프로타고니스트가 원하는 것 그리고 안타고니스트가 원하는 것 이걸 충돌시키잖아요. 근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곧바로 쟁취하기에는 신경 쓰는 게 너무 많고 눈치 너무 많이 보는 프로타고니스트인 거야 조드는. 그래서 진짜 그냥 굳이 안타고니스트 나올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의 내적 갈등만 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바래봅니다. 꼭 스켈레톤 크루 2가 아니더라도 스타워즈의 어떤 다른 변방에서 주드로의 조드를 볼 수 있기를. 그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있겠죠. 그렇죠. 대체 이름이 몇 개야? 뭐든지 상관없으니 좀 등장시켜줘라. 그래서 주드로의 조드가 참 매력적이었던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는 또 조만간 또 사적으로도 보고 또 재배님이 방송에 나와주실 거라고도 또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설 전에는 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재민 씨 설명절 좀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네. 어쨌든 이렇게 함께해주신 재배님 덕분에 오늘도 즐거운 스타워즈 이야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들도 부디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